충고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또 평면 계산에 또 한계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기 신도시는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이 대단위적인 어떤 그 정비 사업을 어떻게 갈 거냐고 봤을 때 저희도 정책적으로 제안드렸던 마스터 플랜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이 마스터 플랜은 이제는 종합적으로 그냥 지자체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 교육부, 환경부 여러 부처에서 다 같이 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가 되어야 나중에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시행착오 없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위한 디지털 투입 플랫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또 정확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기 신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 구현을 먼저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디지털 트윈이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건데요. 실존하는 사물을 디지털 시장 속에 그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차세대 융합 기술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도시계획상에서 이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택 환경과 비슷한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주택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3년간 한 1,000억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국토 가상화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대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경우 경관, 교통, 일조소, 기반시설 등 사전 조사한 항목을 빠르고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도시의 전체적인 운영 과정을 전반에 활용하고 있어서 이미 투자금 이상의 특별한 가치를 좀 부여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당이나 이런 일기 신도시의 정비 계획에 앞서서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좀 활용한다면 정비구역 내 다양한 시나리오별 용적률, 세대수, 그리고 이런 주택의 공급의 효과를 좀 분석해서 각종 변수에 따른 정비사의 영향을 좀 분석하고 사업 계획의 합리적 분석을 좀 가능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또한 일기 신도시의 주민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순 조감도 및 대략적인 부담금 등 제한된 정보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사업 추진 이후 예측 못하는 사업 갈등 발생이 있어서 정비 사업의 추진 공력을 좀 잃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다면 3차 공간정보, 교통, 일조 등의 구현으로 주민의 좀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고요. 주민 선호에 기초한 정비사업 설계와 또 주민 간 원활한 소통으로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경우 현행 기술상 안전진단이 좀 통과하기 쉽지 않으며 용적률 강화 시 사업성이 좋지 않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각종 부담금 세대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일기 신도시의 인구를 감안한 기반시설 설치 및 대규모 이주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남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떤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6건의 발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좀 크게 두 가지의 좀 문제점이 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비 대상을 노후 신도시로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도시는 법적으로 좀 명확하지 않는 정의의 개념입니다. 다만 노후 신도시와 유사한 시기에 개발된 택지지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것도 같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등을 수립할 경우 인근 지역의 급격한 인구 변동,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살펴볼 때 이 법을 제정해서 통과하기도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니까 현행에 지금 나와 있는 법을 좀 살펴보니까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강력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거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조금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서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기 신도시가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 상황과
인구 구조와 시장 수요와 변화에 맞게 주택 평형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형 국계법에서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상한을 300%로 두고 있고 준주거 지역의 상한을 500%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기부 체납과 연계해서 추가 용적률 부여가 가능하지만 그 인정되는 기부 체납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정해진 산책에 따라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토지주가 수용하고 있지 않고 또 개발 행위 유도에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 좀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좀 신설해서 공공기여도 좀 유도하는 방안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분당의 그 주택 규모를 보니까 대형 평형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평형을 좀 이용을 해서 소형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보니까 1+1을 할 수 있는 그 도시정비법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의 1+1 입주권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행에는 그 대출 규제가 좀 이 1+1 입주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어서 좀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깔을 제안을 몇 개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빠른 것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 방법으로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이 만들어요. 도시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3차원으로 영상으로 입체적으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근데 말로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필요하지 않는 하나 해주었고 또 하나가 이제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좀 개선을 해서 이제 과거에 있다가 지금 이제 사문화되어 있는데 그걸 하는 방안, 그다음에 제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 이런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언론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작동 기자님이 이제 최근에 뭐 조선일보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데 또 기자회견에서 보는 우리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보다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여전히 남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외국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특정 지역 재건축을 위한 그런 입법 예가 있는가? 그 다음에 실제 입법 과정에서 지금은 여야가 찬성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방에 있는 그 부산이나 이런데 그 전문가들하고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국회에 지금 법이 6개가 통과돼 입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해주려고 해서는 못 해줄 이유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부 이제 신도시 출신 의원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지금 현재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다들 물론 생각하고 계신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는 비슷한 예가 이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재건축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뭐 정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략 자체가 어떤 입법 그 과정 자체, 입법 전략 자체에 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일기 신도시가 건축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노후화되고 주차장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지방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신도시에 지금 아파트 주거 수율이 최소한 상위 10%는 된다. 그 이상은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별법의 내용 중에서 결국 특별법으로 추진하자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전진단의 문제와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안전진단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막는 수단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박근혜 정부 당시 했던 그 구조 안전성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과거식으로 돌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으로 안전진단을 면제를 시켜달라는 그 특별법 내용이 실제로 입법 과정이나 이런 데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있어서 이제 국토부가 가져가는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 또한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보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최종 권한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법을 고치는데 특별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다른 법을 고치는 게 더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통기획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가 용도 지역을 바뀌어가지고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업 용지로 바꿔서 지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물론 아까 쉽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식의 어떤 서울시 신통계획 같은 방식을 성남시도 독자적으로 갖고 와서 어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입법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이익 환수가 가장 역시 큰 실제로 이제 추진하다 보면 서울시도 신통계획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임대주택 문제가 결국은 이제 많은 걸림돌이 되고 많이 늘려주는데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통해서 다 결국 어느 정도 이제 환수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성남시나 아니면 재건축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정부가 법을 바꿔준다고 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합치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둔천 중앙아파트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결국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정부 사업이 아니고 주민 사업인데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은 다들 같은 것 같지만 이제 아마 재건축 시작하시다 보면 그 상당한 이해 갈등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아마 정부가 아무리 빨리 해줘도 제대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신도시를 이제 개발한 사례를 보면 우리처럼 한꺼번에 입주하는 식의 신도시 방식이 없었어요. 일본이나 외국 이렇게 쭉 프랑스도 봐도 한 2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분당, 일산 다 신속한 재건축을 원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필요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신도시를 보면 천천히 개발한 신도시가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가장 살기 좋은 신도시 이른바 명품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의 미래를 정말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10년 내로 다 끝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속도에 대한 어떤 필요 기능들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정부가 지금 이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논리 때문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신체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지나가면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도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처럼 이제 집값이 주민들이 알아서 신도시를 재건축하기도 나서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30년, 40년 전에 만든 도시에서 필요했던 기능들이 굉장히 부족한 기능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일단 시니어 세대를 위한 편의시설, 그 다음에
직주 근접형 시설 뭐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정부가 막을 게 아니라 더 부동산 침체가 돼서 재건축을 필요해도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뭐 입법 예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도시계획을 최종 결정되고 그러니까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있는 도시를 개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분당, 성남시 차원에서 그 계획들을 갖다가 지금부터라도 뭐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성남시 의회도 있고 성남시에서 먼저 계획들을 세우고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그런 과정을 밟는 것 자체가 아마 중앙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마스터 플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신도시 재건축은 결국 시간 문제는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 어떤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언론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뭐 전국 또 전 세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과연 되겠나, 명분이 있는가.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들이 뭐 따로따로 법안을 냈지만은 또 그 안에 가서는 수도권 의원들하고 지방의원들하고 수렴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자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서울시처럼 이렇게 밀고 나가면 그게 더 빠르지 않겠냐. 이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과연 이게 추진이 되면서 이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될 텐데, 국가에서 빨리 열어준다고 해서 지지부진하지 않겠냐, 그런 사례가 많다, 그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좀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원 변호사님은 또 부동산 관련되는 그 법률에 아주 정통이신 변호사, 지평에 우리 정원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내용들이 많았고, 그 지적된 사항도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서 사실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제 바로 앞에서 토론해주신 최학봉 기자님의 지적도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그 대규모 개발을 하는 사례를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지금 일기 신도시 자체가 그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급속하게 도시를 건설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경과해서 또 그 당시 건설된 도시를 다시 한번 재건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역시 사실은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떠한 입법 방식을 도입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말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노후 신도시 문제에 국한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푸는 방법들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진단 문제는 당연히 지금 예전 규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재건축에 관해서 사실 이제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제 원래는 그 전에 그 규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정비사업 외에 다른 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는 그 집합건물법, 그 집합건물법에도 보면 재건축의 요건 자체가 그 건물 자체 노후도 또는 내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재건축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이렇게 병렬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안전진단 규제는 지금 현행 방식은 사실은 재건축 규제하기 위한 그 안전진단이고
우리 현재 도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부적당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보면 우리나라 규제 방식의 좀 문제점이 규제를 하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규제를 통해서 재건축을 억제하겠다는 게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재건축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 안전이 문제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이 재건축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맞지 않죠. 대표적인 분양가 규제 방식도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데 원래는 그거보다는 사실 우리가 훨씬 선호했던 분양가 규제 방식은 허브의 분양가 심사였죠. 사실 그 분양 보증 제도를 이용한 그와 같은 우회적인 규제 수단을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솔직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규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재건축 문제 역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도한 환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재건축을 통해서 다시 우리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모든 국민에 걸쳐서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금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상당 부분 액수를 줄이는 쪽의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규제는 사실은 노후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이제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특히 이제 분당 지역에 대형 평형이 있기 때문에 1+1 분양을 활용해서 소형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 1+1 분양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분당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반포 주공 아파트 소송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쪽도 지금은 사실 상당히 인기가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1+1이. 그 근본적인 이유는 1+1 때 부과되는 세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1주택을 대형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1+2를 원해서 2주택이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조세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만 사실은 1+1 방식을 통한 주택 공급이 좀 원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토론에서도 주민 이쪽 우리 분당 주민분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차학봉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의 현재 구조는 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 혹은 다른 부담하고의 이 상호 교환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입법 과정에서도 등장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와 같은 상호 관계를 노후 신도시의 경우에 예외로 두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용적률 상향과 그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업하고의 형평성에 있어서 어떤 논리를 선택해야 될지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폐지하고 또 1+1 세금을 줄이자니까 강청구에서 박수가 크게 나오셨는데 솔직한 심정이죠. 제가 이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반포에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라고 하니까 환수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호화로 지는 거, 호화. 그 안에 무슨 풀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스카이라운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초과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게 결국 뭐를 가져오게 되냐면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올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논문이나 책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집값을 올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조금 협의가 그런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이제 한 분만 하시면은 제 시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남시의회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 6분의 의견도 들으셨는데 우리 김보석 도시건설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라는 개념에서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기준에 유연함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서만큼은 법이 규제의 기능이 아닌 지원의 기능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 계획, 국토법에서 제한하는 상한선 최대를 보장하고 30년 이상 정비되지 않았던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 계획 모두 다 전면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상 단독주택의 경우 2종 일반으로 상향하고 기반시설 여건에 의해 용도 상향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국토계획법 상한에 준하는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이 이번 시의회에서 진행됩니다. 슬럼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단독주택, 빌라단지, 아파트 모두 다 최대한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분당 지구단위 계획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까지는 개발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바탕이 되어주는 역할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법이 제정된 후에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조례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비 기본 방침, 지자체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재건축 지원 TF팀 구성 추진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사업성과 공공성을 갖춘 개발 가이드를 먼저 제공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모든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문그룹과 실무 워킹그룹 그리고 주민 참여 그룹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비계획 가이드, 건축계획 가이드, 정비사업 절차 프로세스 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남시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비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통합으로 계획되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담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쟁점별로 집중 검토하고 그 위원회의 효력을 본회의의 효력만큼으로 두고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위원회의 통합심의를 통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도 이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원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규제 완화와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의 목적은 첫 번째로 다양한 지역별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문그룹과 실무 워킹그룹, 주민참여그룹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미래 도시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 설계 가이드에 혁신적인 디자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미래교통, 미래에너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모두 다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공공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생활 SOC, 공원, 보행통로, 체육시설, 주차장 모두 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계획과 설계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춘 가이드라인이 미리 제시되고
모든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한 곳도 없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모든 주민분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저도 또 이곳에 국민의힘 시의회 대표님 포함해서 10명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습니다. 시의회 모두 함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보석 의원님이 보석 같은 말씀을 많이 해서 박수 많이 맞았는데,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뭐 지원하겠다, 완화하겠다, 최상향으로 가겠다, 신속히 가겠다, 뭐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지만은 뭐 상당 부분이 갈증이 조금 해소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계신 주민들께서도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 얘기 좀 하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마이크를 갖다 주고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저쪽 왼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 노란 색깔 옷 입은 여성분, 어디서 오신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네트 하신아파트 소유주 임성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시니 진심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 의원이신 김보석 의원님께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이네트 하신아파트는 서영역과 인접한 단지로 GTX A와도 도보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입니다. 재건축 시에 대로변에 상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운전료를 더 올려줄 수 있으실까요? 추가로 주차장과 도시계획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공익시설을 넣고 운전료를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김보석 의원님께가 말하신 말씀을 지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시정비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특별 쟁점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시의회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조례와 분당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보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보석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배포된 국토부 보도자료로 현재 이 자료의 2페이지에서도 이제 각 지자체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언제쯤 발표 예정이신지 그리고 예산은 언제 배정될지가 궁금합니다. 예산은 배정되어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 정비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어떻게 또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쪽 분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앞에 계신 하얀 장관 주십시오. 분당 마이크. 예, 분당 푸른마을에 거주하는 김영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교통 연구를 분당을 중심으로 한 20년 이상 해왔는데 먼저 자장님이 아까 참여석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를 오늘 참석자 너무 적다는 얘기를 좀 빨리 얘기하고 싶은 게요. 홍보가 안 됐어요. 웬만한 사람들 알지도 못해 이거 있는지. 홈페이지에다 단순히 보도자료 이렇게 있다.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사거리에다가 몇 개 현수막 붙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데 갖다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빨리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날을 대비해서 준비를 몇 년 동안 해왔어요. 제가 다들 교통 문제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 역할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분당이 재건축하면 30에서 50% 세대수가 늘어나고 또 현재 오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주 쪽에서 한 20% 정도씩
20-30%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게 돼서 한 50% 이상, 한 70% 어떤 교통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 목표는 100%가 늘어나도 앞으로 한 30년간은 문제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성남시나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한 그 김진영 교수님이 얘기한 거 성남시에서 할 건 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남시가 교통 문제에서는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분당에서 거주하면서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남시를 도와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대책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온 얘기를 여기 이종석 연합회장님한테도 옛날에 얘기 드렸는데 한국에 없는 방식이지만 우리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탄소 배출을 초과하실 사람들은 돈 주고 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건축을 할 단지에서 이주 수요를 이주난이 하게 되는 세대, 그러니까 분당을 떠나지 않는 세대는 떠날 수 있는 사람한테 돈 주고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 세대인데 저 나갈 의향이 있어요. 여기 애들이 또 다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20몇 년 살았으니까 딴 데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사 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0%는 돼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분당이 자체적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국토부에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재건축단지 입장에서는 재건축 빨리 해서 뭐 몇억 원의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같이 이사하고 싶은데 좀 돈이 없다 하면은 이주 비용 플러스 알파 준다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특혜 문제 얘기하셨는데 공무원들 잘하시잖아요. 분당을 또는 신도시가 적합한 도시가 만들어 조건을 다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달면 돼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지역으로서 현재의 세대보다 50% 이상 세대수를 증가한다는 조건을 딱 걸면은 서울이나 웬만한 데 그거 조건을 맞춘 데가 없어요. 다 큰 평수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큰 평수를 줄여갈 수 있는 게 신도시거든요. 그렇게 조건을 만들면 하라 그래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신도시에는 그렇게 조건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기보다도 이제 제안해 주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김현기 시민님을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특별히 뭐 이주권 내에 뭐 이런 얘기 이제 제가 해봤고 예, 이쪽 분단 이쪽도 예 지금 뭐 앞에 계십니다. 네. 차학복 부장님 아니 어서 오시는 누구라고 말씀해요. 차학복 부장님하고 이매철 또 차학복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보석 의원님 상당히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거창하게 하고 뭐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감이고요. 만일에 그럴 경우에 그 조례 기관에서 용적률을 갖다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얼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원래 뭐 특별법에서 500% 올리냐 말은 그렇지만 특별법 의원들이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지금도 종부세 폐지하겠다 하면서도 또 바뀌니까 또 잊어야 된다 이런 거니까 신도시 특별법도 분명히 또 그런 권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도 했을 경우에 500%가 가능합니다.
궁금해서요. 현재로는 조례로 500%가 불가합니다. 현재 법 개정이 선행된 후에 또 그와 동시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아마 최대한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주거지역은 300은 넘어가기 어려울 거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이 맞죠? 예, 답변이 되셨죠? 예, 여기 계신 분. 네. 제 경험으로는 그 주택 전문가들 사이에, 도시 계획가들 사이에 500%는 거의 넌센스라고 인식을 하고, 저도 그거는 사실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말씀도 하긴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반감을 사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좀 잘 아시는 분하고 해서 500%라는 말씀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수 신문에서도 도시계획 전문가는 용적률 500%라고 이렇게 해서 한 컬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참고하시고요. 지금 윤 정부에서 공약을 한 게 최고 500% 이거 일률적으로 500% 세운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용산 개발 앞에서 재건축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1000% 이상 용적률을 올릴 수도 있다, 1300%도 가능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 계획상 특정 지역은 높게 하고 특정 지역은 낮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어떻게 올린다, 이런 도시 계획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말씀하세요.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에서 이미량입니다. 저기 앞에 이제 아파트에서 오신 패널 두 분 참석해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 주체인 성남시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 분당에는 아파트와 빌라와 단독주택이 있음을 꼭 숙지하시고, 다음 토론회에는 저희 단독주택의 주민들도 같이 초대받아서 저희가 유령 주민이 아니고 투명 인간이 아닌 당당한 주민으로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이쪽, 네, 지금 보시죠. 저는 임해동에서 왔는데요. 저기 삼성 근로자동차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자연마을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마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전철역이 3개가 지나가거든요. GTX역이 개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강선 있고, 그 다음에 빈강선 있고, 그 다음에 경강선에서 바로 황교역까지 연결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교통 요지인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2종 주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서 보존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자연휴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모호해요. 왜 어떤 데는 2종 주거 지역이고, 어디로는 녹지 지역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서 35년이 지났건만, 거기에 전철역도 없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전철역이 3개나 돌았는데 그대로 한 말이죠. 35년 전에 지금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있는데 2종 주거지역이 있고, 그래서 뭐냐면 왜 여기서는 2종 주거지역이 있고 어디에는 자연휴양이고 어디에는 녹지지역이 이러냐. 그래서 거기를 전체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지이니까 그게 변화가 많은 것을 성남시에서는, 김보수 의원님, 성남시에서는 변화를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화를 담아서 어떤 정책 기반을 갖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순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순환 개발에 거기가 적절한 가장 요지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순환 개발할 때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요. 송고등학교 쪽과 그다음에 저쪽 그 자연마을 쪽에 저기 방학골 있죠?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해서 좀 이번에 뒤를 통해서요. 2035년 성남시 기본계획이고 45년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번 기본계획에 꼭 그것을 입안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녹지 지역에 묶여 있는데 35년 동안 묶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저기 일반 주거지역으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감사드리고요. 답변 필요 없고 신속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에 민원을 내신 거니까 그쪽에서 내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손 들고 계신 저 여자분, 미안합니다. 여자분 먼저. 예, 저기 제가 오늘 좀 궁금한 점은 아까 이동주 본부장님이신가? 이동주 본부장님 맞으신가요? 예, 그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오늘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네. 임해동에서 온 주민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참석한 거는 저희 부모님 대신 참석을 했는데 분당 신도시 처음 입주할 때 40대, 50대이셨던 분들이 지금 70, 80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저쪽 남자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입주할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집 형태도 평수나 이런 것도 맞지 않고 주거 형태가 그래서 빨리 이거를 여기서 나가셔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재건축이 언제 될지 이런 상황이니까 나가실 수도 없고 지금 물론 매매도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관심 있게 들은 부분은 그 이동주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1+1이랄까? 그러니까 대형 평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임해동 일대에는 이쪽 라인에 많은 단지들이 최소 평수가 38평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48평도 일반적이고 그 이상 되는. 그래서 저는 자꾸 용적률 말씀하시는데 저층은 저층대로의 특성에 맞게 그다음에 역주변은 역주변에 맞게 500을 가든 450을 가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 한 190 정도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 평수가 많은 그런 단지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좀 평수를 줄여서 지금 가족 구성원이 시니어가 아닌 그런 세대들도 1, 2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 소위 말하는 국민평형 한 30평 초반이나 지금 같은 경우 20평 후반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쪼개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형을 나누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지별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좀 분석을 좀 많이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디지털 트윈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인구 구조하고 평형 이런 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나 이런 게 접근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이 지역별 예를 들어서 분당 내에서도 어떤 단지 어떤 동 이런 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좀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게 좀 분석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세종시에서 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일부 개발이 있었고요. 지금 국가 정보하고 공공기관 정보, 그다음에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구현을 하려면 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감사합니다.